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기출문제, 제19회 기출문제지요. 그 중에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26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에서 효과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통 우리가 효과성, 효율성 비교하는데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도를 파악하는 것을 효과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자원 또는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서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표의 달성으로, 이거 바로 원칙적인 효과성입니다. 투입에 대한 산출, 효율성, 또 지역적 집중도, 이용의 편의성, 서비스 자원의 활용 가능. 여기는 그냥 국어 문제로 되어 있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종합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자, 사회복지관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된다.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때문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에 그리고 시행 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소위 기속행위는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사회복지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로서 사회복지관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중산층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 관련 없고, 프로젝트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아니요,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로 구성된다. 좋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그렇지요. 모든 전 부서가 다 관련되어 있으나 중심 부서는 역시 보건복지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아니지요. 당연히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 중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틀린 거죠.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당연히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5번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과학적 관리, 고전 모형에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또는 공공관리론, 이런 공공행정이론, 이런 등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과학적 관리라는 것은 하나의 규격화된 틀을 요구하고 있죠. 과학적 관리론.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그러죠? 조직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상하로 유계 질서화 시키고 있는 것을 과학적 관리의 유형적 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권화를 통한 유계 질서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사실은 과학적 관리는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합니다. 기능의 원리 또는 전문화의 원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 요인이라는 말은 좀 과합니다. 그다음에 호선 공장에서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호선 실험 결과, 호선 공장 나오면 인간관계론이죠.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두 개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을 억지로 집어넣을 내야 닐 수가 없는, 더구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거고, 굳이 한다면 두 개만 걸른다면 기억번과 리을번, 기억번과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굳이 억지로 하나를 찾아낸다면 니은번은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디귿번은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획일적인 또는 최고나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자, 더 보시고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 관리 이론은 없다. 여기에서 좀 까맣까맣 거의 답을 찾아냈는데 세 번째 보니까 답 정해져 있네. 개연성 이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오직 단 하나의 최고의 최선의 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 각기 달리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안 봐도 되겠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필요에 따라 수익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법령 규정에 의해서 목적 범위 안에서 또는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할 수 있습니다.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된다. 기부금,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법률 규정이 법인세법에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다 있습니다. 세제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옳지 않은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세제 혜택. 우리 상식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세제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아주 많은 곳에 찾아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법인세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 구조의 변화는 A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A지역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 신고 접수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런 것. 그야말로 공공 민간 부분이 다 힘을 합쳐 보통 우리가 이걸 협치 또는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지역복지 거버넌스, 사업성과평가체계, 기업경쟁체제, 나머지 볼 것 없군요. 답은 1번.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협치체계를 지역복지 거버넌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공동참여, 공동협력, 또 공동으로 하는 자원부담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협치체계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국어문제처럼 됐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사회복지는 특히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대단히 역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일반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시설, 기관단체는 어찌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런 환경 영향력은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환경은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과업 환경에는 경쟁 조직이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하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후원자들을 다른 경쟁 기관이나 시설보다는 우리 기관이나 시설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마케팅에서 아주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준다. 과학기술의 발전, 또 여기 사회인구적 특징, 경제적 상황, 법적 규제 이런 것은 모두 일반 환경이 되겠어요. 또 정치적 여건의 변화, 정권의 교체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단체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거시적 환경, 일반 환경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제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4번에 보시면 관리격자 이론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이론은 우리가 리더십 이론 그러면 특성 이론, 또 행동 이론, 행태 이론이라고 그러죠. 상황 이론 등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특히 특성 이론은 오늘날 별로 다뤄질 일이 없는 것이고 행태 이론에 보면 레빈,
리피트 화이트의 이런 지도성 이론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가 하면은 니커트의 이론, 또 헬핀의 이론 등도 있지만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행태를 과업지향과 인화지향으로 크게 분류하되 과업지향, 인화지향은 각각 9단계로 등분을 받으면 간격을 나눠서 어찌 보면 81유형의 지도성으로 분류했던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교재할 때는 참고자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크게 큰 틀로 본다면 이렇게 5개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해서 교재를 편제를 한 겁니다. 볼까요? A 복지관 관장은 리더군요.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좋군요. 직원 개개인의 문제도 신경 쓰고 상황에도 관심을 줬습니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 공식 비공식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해주는 아주 좋은 지도자네요.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사업관리는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참 좋은데 주된 사업의 관리는 팀장에게 맡기고 있고 자기는 분위기 조성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런 이 관장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에 속할까? 관리격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야말로 동호인 클럽형. 사람은 좋은데 하는 일은 없어. 팀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왼쪽 상단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무역형, 과업형, 팀형, 중도형, 컨트리 클럽형, 동호인 클럽형. 그래서 컨트리. 답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5번 컨트리 클럽형, 동호인 클럽형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각기 달리가 있지만 이런 것처럼 컨트리 클럽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력, 리더는 또 나왔거든요. 조직 목표에 대한 구성의 참여 동기가, 구성원의 참여 동기를 등장을 시켰으니까 지시적, 참여적, 과업적, 방면, 유계적. 이것도 참여적 말고는 없죠. 조직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참여 동기, 의사소통의 활발,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6번에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 행정론 또는 행정학 그러면은 거기에는 총론을 빼고도 크게 조직행정, 인사행정, 그리고 재무행정. 조직행정은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을 다루는 거고, 인사행정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재무행정이라는 것은 재원, 물적 자원에 관한 관리에 대한 것을 분석한 것을 재무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인사행정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채용, 배치, 평가, 승진, 재무. 평가가 함정처럼 되어 있지만 평가는 많죠. 저기 직무평가도 있고 또 직무 분석을 거쳐 직무평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은 당연히 재무가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직무를 통한 연수, 트레이닝, on the job 트레이닝에 대한 설명, OJT에 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다 지원한다. on the job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신규 직원 또는 신규 채용된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근무 현장에서 일상 업무를 대상으로 바로 선배나 상급자가 멘토가 되어서 그 신입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돕거나 향상시키는 이런 훈련을 on the job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마저도 회사에서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을 가르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급자나 선배가 멘토가 되어서 일상 업무 수행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좋은데 앞에가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조직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직 외부의 전문 교육 기관에서 전문 훈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은 off the job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억번의 함정이고 이건 2개밖에 고르지 못하니까 답은 니은번, 디귿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에 보시면 직무 기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통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는 건데 그것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와 직무 수행,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을 분석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업무 또는 직무 자체에 대한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직무기술서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직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직무명세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직무 분석의 보고서 중에 직무기술서를 물어봤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해서, 직무명이 무엇이냐, 또 그러면 소속 부서는 어디냐, 또 그러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직무 수행 방법이 있죠. 또 그러면 직무 조건은 어떻고, 또 사용하는 도구나 재료는 무엇이고, 장소는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이렇게 직무 자체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직무기술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직무명세서. 급여 수준, 직무 명칭, 직무 내용, 수행 방법, 핵심 과업. 다 여기에 봐서는 이건 직무 기술서인 것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급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급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 명세서에 보다 가까운 직무 내용은 아닙니다. 직무명. 오히려 급여 수준은 사실 직무 분석을 넘어서 직무 평가의 결과로 급여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에 보시면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예산 편성 기법으로서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연기준 예산 등을 가지고 보통 정리를 합니다.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매년 모든 예산의 편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해 가는 것을 연기준 예산, 감축관리에서 아주 유용한 거죠.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새롭게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주의 퍼포먼스지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그렇죠? 성과주의는 그야말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바로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 말하자면 말단 조직의 업무 성과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분석해가는, 편성해가는 이런 기법을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은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죠. PPBS는 단기적인 플래닝과 장기적인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제팅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그래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함으로써 보통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할 적에는 보통 5년 이상을 보통 장기적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장기는 5년 후까지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대한 고려나 분석이 있는 거죠. 근데 국어 문제는 다름은 고려, 이게 틀린 거지요.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증액주의, 점증주의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답은 국어 문제도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조직의 재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포함되지 않는, 아니, 옳은 것이지군요. 아니죠. 다 포함되죠.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 재원이다. 그렇죠. 후원금, 바로 이 후원금을 일정하게, 가능한 긍정적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유동적 재원입니다. 서비스 이용료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아니죠. 민간 재원의 제 역할로서 서비스 이용료 아주 큰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 아주 중요하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점유금은 당연히 민간 재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옳은 것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행정론에도 출제가 됐지만 국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질을 물어봤습니다. 서브킬은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을 서브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페러슈라만 등이 만든 이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론 전개입니다. 여기는 5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신뢰성, 확신성, 또 공감성, 유형성, 반응성 이렇게 5개의 분석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의 품질이 어떤지를 분석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포함됩니다. 옳지 않은 거군요.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지요.
사회복지 평가에는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공평성 평가, 만족성 평가, 품질 평가 등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위험관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 관리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총체적 분류관리 TQM이 나와 있거든요.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관점에 의해서 분석해 갑니다.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옛날에는 양적 평가를 중점을 했는데 요즘에는 양적 평가를 넘어서 질적 평가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될 수 없다. 이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그냥 역사를 물어보고 있군요.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2년간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도를 보면 2019년, 2018년에, 2018년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자, 이건 자꾸 강조했지만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읍면동 복지허브와 좋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6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에 시행됐다가 1990년대에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들 쭉 찾아가시고 아직은 뭐 여기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것은 아니네요. 43번으로 가서 보시면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시 고려하려고는 반드시 제가 구축의 원리, 거기는 구축의 원리,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리, 그리고 집행체계의 구축의 원리, 집행 측면의 원리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구축의 원리에서 전문성의 원리, 그러죠? 전문성의 원리를 포함해서 첫 번째로 화두를 꺼내내고 적절성, 지속성, 포괄성, 평등성, 포괄성, 그리고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대로 해서 지지, 피피와 지읒, 치읓, 티읕으로 이렇게 해서 8개를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숙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차례를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죠. 그 차례를 여러분이 숙지해 놓으셔야 나중에 서비스 측면의 원칙과 집행 측면의 원칙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한, 아니요, 포괄성은 욕구 충족의 다양성을 포괄성이라고 합니다. 욕구 충족의 다양성.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빠짐이 없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틀린 거지요? 적절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성이라고 양과 질 또는 뭐 수준, 뭐 시기 뭐 이런 것이 다 좋습니다.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제공 등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접근성, 전문성, 충분한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관련 기관 시설 간의 연관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협력성, 연관성으로 설명하려고 1번에 함정을 파놨고 답은 이렇게 해서 살짝 함정을 파놨네요. 답은 함정은 1번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기획 모델과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획 모델이 나와 있군요. 기획 모델.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델, 체계 이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서 투입, 전환, 산출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말하는 로직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입, 활동, 산출, 성과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임팩트에서 영향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입, 활동, 도시화하는 방법이다. 로직 모델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계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계획을 수립한다. 자, 여기가 좀 깨먹게 좀 놔둬보겠습니다. 방침관리계획 PDCA는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은 로직 모델이 되겠습니다. 로직 모델. 겐트 차트,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PERT지요. PERT.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될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임계 통로를 거친다. 아주 말을 그냥 어렵고 현학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PERT라고 하는 것은 과업 목표 달성에 관련된 과업의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해야 돼. 특히 임계 통로, 그렇죠? 임계 통로를 거치게 된다. 다 이제 5번은 이 자체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장을 너무 어렵게 써놨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전략적 기획이 과정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여지는데 여기 체계 이론을 적용한다. 체계 이론을 적용한 것은 바로 여기에는 롤리 모델, 로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5번에 보면 서비스 문제 나와 있군요. 마케팅 믹스, 4P에 해당되는 마케팅 믹스.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제품, 상품, 프로덕트. 또 가격 또는 이용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프라이스. 그리고 장소 또는 뭐 시설,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냐? 플레이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느냐? 여기서 촉진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레이스. 성과는 관련이 없죠. 그냥 4P 암기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6번에 보시면 비영리 조직 마케팅에 대한 마케팅이 나와 계속 기획도 나왔고 마케팅도 나와 있고 이번에 좀 방향이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신선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영리 추구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본래는 마케팅 그러면 판매에 관련된 홍보 개념으로 영리 부문에서 활용됐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서 당연히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재정적 위기도 같이 몰아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후원자들을 다른 경쟁 조직이나 시설보다는 자기 기관이나 시설로 끌어올 수 있게 하느냐는 이런 전략을 짜게 되는데 그때 활용한 것이 영리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영리 부문에서만 영리 추구 목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도를 가지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려요. 비영리 조직 간 경쟁에 대한 대응 대단히 필요하죠. 마케팅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공익사업. 당연한 착한 말이고.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사회복지 비영리 조직이 이끌어가는 마케팅에는 꼭 유형적인 거나 무형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쓸데없이 읽었군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시한다.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도 있고 비용 효과 분석도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화폐적 가치, 비용도 그리고 산출도 화폐적 가치로 변환시켜서 분석하는 건데 보통 그것은 효율성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효과성 분석은 비용 효과 분석을 하죠. 그래서 비용은 물론 화폐적 가치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산출의 문제를 화폐적 가치로 변환시킬 수 없을 때 목적 달성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분석하던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틀린 거죠. 효율성 평가라고 해야 됩니다.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된다. 그렇죠?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구축의 원리 보면은 전문성, 그리고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그리고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의 8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책임성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진입된 걸로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 2년 경과 규정 준 다음에 1999년부터 제1차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5년마다. 니은번 내가 무조건 다 틀린 거죠.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3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기억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뭐 답은 보나마나 1번이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답은 보나마나, 기억번 또 여기도 있군요. 2번도 있네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 이제 평가 결과 공개하고, 그리고 시설 지원에 반영을 합니다. 기억번,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평가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1번에 효과성 다르더니 효율성 나와 있군요.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책임성 평가 방식, 효과성 평가도 있고, 효율성 평가도 있고, 공평성 평가도 있고, 만족도 평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투입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효율성 평가. 자금이나 시간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3번을 가지고 12를 붙여볼까 했더니 4번에 관련성이 없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걸 좋습니다. 때문에 답은 여기는 보나마나 4번이 되겠죠. 5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행정 환경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주민센터를 행복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그죠? 사실은 이미 2018년부터는 이미 거의 지금 행복복지센터라고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세에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2019년부터 시행된 이런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서 퇴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그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지, 무슨 거주자고 퇴소를, 이건 헌법 위반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하는 헌법 위헌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4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 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저도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4번은 워낙 위헌적 소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2021년도에 있었던 기출문제, 사회복지 행정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난이도 좀, 수험생들의 입장에는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출제자의 입장을 가지고 분석해 본다면 좀 성의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